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레미제라블 읽기 5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감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8월 15일이면은 제가 오늘을 읽는 책을 시작한 지 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오늘을 읽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참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대선이 벌써 다가오고 있죠. 김용민 TV에서는 대선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양입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그 기간 동안 오늘 읽는 책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제라블 읽기를 마치고 말이죠.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은 4번이 더 남았습니다. 총 10번 진행할 예정인데 5회, 6회를 마치고 나면은 7, 8, 9, 10 4번이 남은 셈이죠. 8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부 전반부부터 보기로 하죠. 네, 먼저 인물 관계도 기억나시죠? 3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1931년, 32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브루슈가 등장하고요. 이제 4인조 악당도 소개됩니다. 그리고 테나르디에가 장발장을 납치, 감금하는 얘기까지 3부에서 펼쳐집니다. 3부 전반부 개요보겠습니다. 파리와 파리의 불황아, 그리고 부모가 있으면서도 고아처럼 자란 가브루슈가 1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파리와 파리의 불황아에 대한 빅토르 위고의 묘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전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워털루 전투에 대한 기술이나 파리 불황아에 대한 기술은 작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빅토르 위고의 사상을 읽어내는 데는 유효한 그 참조점이 됩니다. 빅토르 위고가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봤는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혁명 사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소설 서사 진행과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어떤 논설적 비평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읽지 않으면은 레미제라블을 제대로 읽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줄거리를 요약하는 수준에서는 볼 수 없는 빛나는 위고의 사상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이란 점 말씀드립니다. 종드레트 가족과 마리우스가 살고 있는 고르보 집에 대한 간략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이 종드레트는 테나르디에가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마리우스도 이 가족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에 함께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고르보 집 50번지인지 52번지인지 잘 모르는 그 집이 있죠. 장발장이 팡틴의 딸 코제트를 데리고 와서 머물렀던 집이기도 합니다. 1장이 여기서 끝나고요. 2장은 이제 대부르주아이자 골수 왕당파인 질 노르방 노인의 파랑만장한 삶과 생각이 서술됩니다. 질 노르방 노인 90살인데요. 이빨 32개가 튼튼한 노익장을 자랑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골수 왕당파입니다. 마리우스의 외할아버지죠. 질 노르방 노인의 둘째 딸과 그 남편 조르주 퐁메르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우리의 마리우스입니다. 이 가족사가 흥미진진합니다. 아버지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숭배하는, 그리고 근접거리에서 나폴레옹을 모셨던 군인 출신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나폴레옹을 괴물로 생각하는, 그리고 사위죠. 자신의 사위를 빨갱이로 여기는 그런 인물입니다. 해서 질 노르방 노인은 조르주 퐁메르시, 마리우스의 아버지를 두고 집안의 수치이자 로아르강의 불안당, 빨강 유령이라고 매도합니다. 로아르강은 워털루 전투 때 나폴레옹이 도망간 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빨간 유령은 나폴레옹이 지휘한 워털루 전투에 살아남은 사람들, 생존자들입니다. 빨갱이 원형이 이 빨간 유령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 빨간 유령 조르주 퐁메르스의 과거의 영광과 현재 고독한 삶, 그리고 죽음이 쭉 이어집니다. 베르농이라는 곳에서 쓸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외할아버지에게 빼앗긴 채입니다.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아들을 장인댁에, 그러니까 마리우스에게는 외갓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버지 조르주 퐁메르시는 아들을 멀리서나마 바라보기 위해서 찾아오곤 하죠. 그걸 지켜본 교구위원 마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베프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마리우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아버지의 죽음 연락을 받고 베르농이라는 곳으로 마리우스가 달려가죠. 그곳에서 아버지 유서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교구위원 마베프로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결과 마리우스는 급격하게 생각이 바뀝니다. 즉 과격한 왕당파의 근거지 티남작 부인의 살롱만 알고 있었던 마리우스의 사상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해서 아버지를 이제 존경하게 되고요. 이 나폴레옹과 함께 싸웠던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폴레옹에 대한 경외와 존경의 염을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결국 마리우스는 외할아버지 집에서 쫓겨납니다. 여기까지가 3부 3장입니다. 그리고 3부 4장이 그 유명한 아베세의 벗이 소개되는 장입니다. 민중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아베세의 벗 멤버가 소개됩니다. 이 멤버들 잠깐 볼까요? 인물 관계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위쪽 연두색 있죠? 보이십니까? 앙졸라, 꾸르페이락, 그리고 보슈에, 페이유, 꽁브르페르, 졸리, 졸르리라고 놀리는 친구 있죠? 그리고 바우렐, 뿌르베르, 그랑테르라는 이 늙은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 9명이 마리우스까지 아베세의 벗 동아리의 멤버들입니다. 나중에 바리케이드에서 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ABC라고 읽는데 ABC가 아니고 아베세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 아베세는 천한 사람들 이런 뜻인데 즉 민중이라는 뜻이겠죠. 하층민의 벗 이런 뜻입니다. ABC의 벗이라고 읽지 마시고 아베세의 벗이라고 읽기 바랍니다. 이 프랑스 알파벳 ABC를 아베세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단어 아베세하고 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베세의 벗 이러면은 하층민의 벗, 민중의 벗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레 미제라블이 소개될 때 초기에 ABC의 개, 이 개는 개모임할 때 개자입니다. 아베세 개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만 번역되기도 했어요. 발췌 번역도 했었죠. 발췌 요약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혁명이란 무엇인가? 젊은 청춘들, 대학생들이죠. 주로 대학생들이 벌이는 논쟁이 레 미제라블을 주로 일본어 번역을 통해서 읽었을 텐데 레 미제라블 읽은 조선 지식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이고의 이 레 미제라블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될 때 뭐 너 참 불쌍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ABC의 개, 아베세의 개라는 제목으로 일부가 발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 멤버들이 쭉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리우스도 이 멤버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리우스의 눈에 비친 아베세의 벗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카페 미쟁이라는 곳에서 아베세의 벗 멤버들이 벌이는 논쟁이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의 혈기 그리고 혁명에 들뜬 이 청춘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의 원형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여기입니다. 제3부 제4장 아베세의 벗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리의 불황아에 대한 기술이 길게 이어진다고 그랬죠. 파리의 불황아는 한마디로 거리의 자유사상가이고요. 아나키스트이기도 하면서 작은 민중입니다. 빅토르 이고는 불황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편견이나 남용이나 파렴치나 압제나 부정이나 독재나 불법이나 광신이나 포악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은 모두 이렇듯 멍청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불황아들을 조심하는 게 좋다. 이 아이는 머지않아 자라는 것이다. 이 불황아들이야말로 부당한 사람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의 이면을 그대로 간파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관습들이나 법률들을 가로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탈주하는 영혼들이라고 좀 폼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파리의 불황아, 그것은 조그만 거인이다. 파리의 불황아, 그것은 작은 라블레이다. 이 라블레, 16세기 프랑스의 풍자문학의 대가죠. 가르강띠아와 팡타그리엘이라는 걸작을 쓴 작가입니다. 욕설도 잘하고요. 이 경관도 잘 놀려먹고요.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인물들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네요. 불황아 기질은 고을 정신의 한 특색이다. 이 고을은 프랑스의 옛 명칭입니다. 프랑스 정신의 한 특색이다. 이 불황아 기질이야말로. 재밌죠. 그리고 불황아란 불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웃어넘길 수 있는 인간들이다. 불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웃어넘길 수 있는 인간들. 그야말로 유목민 정신에 충실한 캐릭터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파리의 불황아는 옛날 로마의 그리스인들처럼 이마에 낡은 세계의 주름을 가진 어린 민중이다. 어린 민중이다. 여기에 방점을 쾅쾅 찍어야겠죠. 로마의 그리스인들처럼, 로마에 사는 그리스인들이 어떤 자부심을 놓지 않았다고 하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말이죠. 나폴레옹은 로마의 카이사르를 흉내내고자 했고, 그리고 파리를 로마를 재현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제국의 수도 파리, 그것은 로마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 레 미제라블 읽어도 곳곳에서 그 야망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파리는 인류의 천장이다. 빅토르 후고의 파리에 대한 사랑은 정말 각별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파리의 옛 장소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묘사, 또 뒤에서 볼 지하 하수도까지 세세한 묘사는 물론이거니와 이 파리라는 장소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대단히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이 1862년, 그러니까 빅토르 후고가 망명 중에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망명 중이어서 그런지 파리에 대한 애정은 더욱 진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빅토르 후고가 바라본 파리의 역사적 의미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장소, 파리라는 한 도시가 세계인들에게 어떤 그 표상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문장들이 레 미제라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사실 한 장소는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이나 음악이나 시나 소설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죠. 파리가 어떤 낭만적이고 환상적이고 그런 도시라고들 하는데 또 직접 가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 사는 곳 거의 비슷하겠죠.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가 하나의 그 이미지로 굳어지면 우린 그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한 장소를 낭만적으로 상상하게 되죠. 특히 파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파리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시죠. 불황아는 파리를 표현하고 파리는 세계를 표현한다. 이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파리는 하나의 전체이기 때문이다. 파리는 인류의 천장이다. 천장,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뜻이겠죠. 이 놀라운 도시는 바로 과거와 현재의 온갖 풍습의 한 축도인 것이다. 파리를 보면 하늘과 별자리들을 가진 모든 역사의 내막을 보는 듯하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파리는 법률 이상의 것, 즉 유행을 만든다. 파리는 유행 이상의 것, 즉 관례를 만든다. 새로운 유행을 만들고 새로운 관례를 만드는 곳, 이것이 파리랍니다. 많은 예술가들에게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도시였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파리는 모든 사람의 정신에 진보의 관념을 조성해준다. 파리가 만들어내는 해방교리는 각 세대를 위한 머리맡에 호신용 칼이 된다. 1789년 이래 온갖 민족이 온갖 영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파리의 사상가와 시인들의 영혼의 힘이다. 이와 함께 이 파리에 관한 정의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파리는 당당한 위용을 지니고 있다. 파리는 세계를 해방하는 훌륭한 7월 14일을 가지고 있고, 바스티유 습격 사건에서 시작된 혁명이죠. 모든 국민에게 테니스 코트에 선서를 하게 하고 8월 4일 밤에는 불과 3시간 만에 천년의 봉건 제도를 무너뜨렸다. 파리는 모든 고귀한 형태 아래 같은 종류를 번식시켜 간다.
그리고 파리는 미래의 불이 켜지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에든 존재한다. 파리에는 비상한 쾌활함이 있다. 그 쾌활함은 의뢰를 머금고 있고 그 익사는 왕의 호를 가지고 있다. 네, 파리의 지붕 위로 올라오는 연기는 세계의 사상이다. 이런 식입니다. 파리를 주어로 해서 파리는 무엇이다 라는 빅토르 위고식의 정의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은 파리의 이미지가 19세기 중반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지점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리의 이미지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봐도 레미제라블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레미제라블은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민중을 통해 보라. 빅토르 위고의 민중에 대한 깊은 애정은 남달랐죠.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봐도 그렇습니다. 민중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습니다. 민중을 통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파리의 민중들이란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역시 불황아이다. 이 불황아를 그리는 것은 곧 이 도시를 그리는 일이다. 자유분방한 참새를 통해서 이 독수리를 연구한 것은 그 때문이다. 참새를 통해서 독수리를 연구하다. 참새는 불황아들이고요. 독수리는 파리입니다. 이 파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파리를 가로지르는 이런 참새들, 불황아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시 한 곳에 갇히지 않고 여기저기 가로지르는, 횡단하는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파리의 특성을 끌어내고자 하는 빅토르 위고의 솜씨가 남달라 보입니다. 다른 문장도 볼까요? 자, 철학자들이여, 가르쳐라, 비춰라, 불태워라, 생각하는 바를 숨김없이 털어놓아라, 큰 소리로 말하라, 밝은 햇빛 아래를 기쁜 마음으로 달려라, 민중의 광장과 친하라, 좋은 소식을 알려라, 교육을 충분히 시켜라, 권리를 선언하라, 마르세이즈를 노래하라, 정성을 다하라, 떡갈나무의 푸른 나뭇가지를 쳐내라, 그리고 사상으로 하여금 하나의 선풍을 일으키게 하라. 격렬하죠? 네. 불황아들, 어린 영혼들을 거인이 되는 이 민중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의 빛을 비춰야 한다고 빅토르 위고는 곳곳에서 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네요. 민중을 통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를 깨닫게 되리라. 여러분이 발밑에 짓밟고 용광로 속에 넣어서 녹이고 끓이는 이 하찮은 돌멩이도 머지않아 찬란한 결정체가 될 것이다. 갈릴레오나 뉴턴이 천체를 발견한 것도 실로 이 모레알의 덧택이다. 민중을 보라. 민중을 봐야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르기 위한 포석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죠. 그 민중의 화신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불황아의 화신이기도 하죠. 바로 가브로슈입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조르주 퐁메르스의 유서가 서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리우스가 아버지 퐁메르스를 잘 모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영향 때문에 대단히 수구 꼴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유서를 보면서 이제 나폴레옹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현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생각이 급격하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유서죠. 물론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기도 했겠죠. 그 임종 현장에서 하녀로부터 유서를 전달받습니다. 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제는 워털루의 싸움터에서 나를 남작에 보하셨다. 황제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을 황제라고 부르는 순간 나폴레옹주의자 보나파르트파가 된다고 했죠. 장발장도 바로 이 보나파르트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싸움터에서 공을 세운 이후로 적의 깃발을 빼앗았다는 공이죠. 나폴레옹으로부터 남작이라는 자기를 받죠. 그런데 이 왕정복고 이후에 이게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왕정복고 정부는 피로써 지불한 이 칭호를 부인하지만 내 아들만이라도 이 칭호를 인정하고 그것을 폐용하도록 하라. 물론 내 아들에게는 그러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워털루 전투에서 한 상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2부 전반부, 2부 제1장이죠. 기억하십니까? 워털루 전투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테나르디에 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테나르디에라고 한다. 최근 파리 근교의 쉘 또는 몽페르메이유에서 작은 여관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만일 내 아들이 테나르디에를 만나게 되면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도록 하라. 이 유언을 받들기 위해서 마리우스는 테나르디에를 찾아다니죠. 그런데 결국은 52번지라는 허름한 집에서 옆방에 살게 됩니다. 기구한 운명이라고 할까요? 소설적인 장치이기도 하겠죠.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게 나폴레옹 그리고 마리우스 장발장의 연결고리입니다. 바로 혁명이 낳은 대표적인 캐릭터인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 정신을 잇는 아버지 조르주 퐁메르시,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아들 마리우스, 그리고 또 역시 장발장도 보나파르트파 나폴레옹을 황제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표하는 인물이었죠. 혁명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인물들의 계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르주 퐁메르시, 마리우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장발장, 나폴레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하지 않습니다만은 코제트도 그 계보 속에서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만남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딱 와닿죠. 네, 그 얘기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아버지가 남긴 유서가 소설이 전개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리우스의 사상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어릴 적부터 마리우스의 머리는 나폴레옹에 대한 1814년의 왕당파의 의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쨌든 왕정복구에 대한 편견과 이해관계와 본능은 모조리 나폴레옹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복고 정부는 로베스피에르보다도 한층 더 나폴레옹을 증오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민의 피로와 어머니들의 증오심을 상당히 교묘하게 이용했다. 보나파르트는 어느새 전설에 가까운 일종의 괴물이 되고 말았다. 역사를 읽고 특히 온갖 기록과 자료를 놓고 역사를 연구해가는 동안 나폴레옹의 진실을 숨기고 있던 베일이 차차 마리우스의 눈에서 벗겨졌다. 그는 어떤 거대한 것을 보았다. 이러면서 황제 만세라는 얘기를 하죠.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복잡다단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역사와 프랑스 근대사, 그리고 세계 근대사를 얘기할 때 나폴레옹은 빼놓을 수가 없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톨스토이처럼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빅토르 유고처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에 대한 전기도 나와 있고요. 또 소설도 나와 있습니다. 영화도 있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대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나폴레옹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유럽뿐만 아니고 남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근대 사상에 나폴레옹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 이거 숨길 수 없습니다. 문학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학사에서 나폴레옹을 괄호 안에 놓고는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마리우스는 보나파르트 속에서 항상 병경에 버티고 서서 미래를 지켜주는 혁혁한 거인의 모습을 발견했다. 전제군주이지만 집정관이며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혁명을 완수한 전제군주였다. 혁명을 완수한 전제군주라고 평가를 하죠. 이 전제군주, 자신이 황제가 됐다는 점에서 베토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많은 프랑스 민중들에게는 이 혁명을 완수한 인물로서 나폴레옹을 새롭게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예수가 신인인 것과 같이 나폴레옹은 마리우스에게 민중인이었다.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가 신인,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었다면은 나폴레옹은 민중의 모습을 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코르시카의 촌놈이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 이건 기존의 질서, 신분 질서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바로 이게 인간관계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를 가로지르던 불황아들에게도 나폴레옹은 하나의 선망하는 우상이었겠죠. 그리고 근대 소설을 보면은 이 나폴레옹 컴플렉스, 나도 나폴레옹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 이 점만 일단 말씀드리죠. 그리고 레 미제라블을 얘기할 때 나폴레옹을 빠뜨리고서는 놓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베세의 벗 얘기인데요. 이 아베세의 벗의 주요 멤버들 앙졸라, 꽁부페르, 장 프루베르, 페유, 크루페락, 바우레, 레글, 보시에라는 별명을 불리죠. 졸리, 그랑테르. 이 9명의 이제 마리우스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저 뒤에 바리케이드 싸움에서는 또 에포니인도 등장하기도 하죠. 또 여러 불황아들이 함께합니다. 악당들도 함께하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혁명 정신의 원형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천천히 가니까 조금 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작가는 이들 아베세이 벗을 두고서 프랑스 혁명의 직계 아들들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두 프랑스 혁명에서 태어난 직계 아들들이었다. 아무리 경박한 자라도 1789년이라는 연호를 입에 담을 때는 엄숙했다. 그들 육신의 아버지는 폐유탕이거나 왕당파거나 정통 이론파이거나 했고 또한 현재도 그러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시대의 혼란 따위는 젊은 그들에게는 조금도 관계없었다. 주의라는 순수한 피가 그들 혈관에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변함없는 권리와 절대의 의무를 획득하기 위해서 단결한 것이었고 그 사이에 중간 색채란 없었다. 주의, 즉 이념이라는 순수한 피가 그들 혈관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보나파르트를 존경하면서 자유를 사랑하는 젊은 영혼들, 이 몸을 바쳐서 혁명의 맨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민중들과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영혼들이었죠. 앙졸라, 부잣집 외동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콩부페르, 장프루베르, 그리고 늙은 대학생, 회의주의자, 그리고 역사를 깊이 공부한 사람 등등 다양한 이 사람들, 또 부채장수 아들까지 이 젊은 이들이 이념을 매개로 해서 하나로 뭉치죠. 그리고 혁명의 맨 앞에 나섭니다. 학생운동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 동의할 줄 압니다. 프랑스 혁명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바로 이 아베세이 벗에게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아베세이 모임에서 벌어지는 토론이 길게 이어지는데요. 정말 이 부분은 찬찬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파리의 대학생들이 파리 한복판 카페 뒷골방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 그 얘기들이 철학과 역사와 어떻게 만나는지 흥미롭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레 미제라블을 읽는다면은 이 아베세이 모임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논쟁도 사라져버리고 각자 도생을 향한 몸부림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공포와 불안에 노예가 돼서 어쩔 줄 모르는 젊은 청춘들, 어떻게든 함께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말이죠. 카페 미쟁이 바로 이 아베세의 멤버들이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토론과 논쟁의 장이었죠. 옛날에는 이 카페가 토론과 논쟁의 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또 스터디를 하는 곳이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은 다 공무원 고시 공부하는 곳, 취업 공부하는 곳으로 다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씁쓸하죠? 네. 이 카페 미쟁은 바로 젊은이들끼리 일으키는 정신의 충돌에서 빚어지는 불꽃이 튀는 곳이었습니다. 문장으로 볼까요? 젊은이들끼리 일으키는 정신의 충돌에서는 어떤 불꽃이 튀고 어떤 빛이 번쩍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신기하다. 금방 무엇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조용하구나 싶으면 느닷없이 폭소가 일어난다. 익살스럽게 장난을 치다가도 문득 진지해진다. 누군가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 한마디로 그 방 안의 공기가 다르게 움직인다. 저마다 하는 생각이 모두를 지배한다. 말없이 어떤 몸짓을 하기만 해도 뜻하지 않은 장면이 전개된다. 그런 이야기에는 급한 모퉁이가 여러 개 있어 그때마다 이 얘기의 전망은 대번에 바뀌어버린다. 결국 우연히 그런 대화를 조종해가는 것이다. 여러 벗들이 각각 앉아서 진지한 토론과 대화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연애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연애 이야기, 철학 이야기, 역사 이야기, 또 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카페 미쟁에서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새로운 시대 정신이 피어나는 곳이었겠죠. 네, 나폴레옹에 대해서 꼭 알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나폴레옹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8부작 드라마인데요. 네이버 시리즈 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잘 만든 드라마 같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말이죠. 몽상만큼 미래를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것은 없다. 오늘날의 유토피아는 내일이면 살과 뼈를 가진 현실이 될 것이다. 바로 몽상하는 마리우스, 몽상하는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이 꿈꾸는 세계,
이 유토피아는 내일이면 살과 뼈를 가진 현실이 될 것이다. 빅토르 유고가 레미제라블에서 펼쳐놓는 명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언이 참 많은데요. 제가 보기엔 손꼽을 만한 명언입니다. 오늘날의 유토피아는 내일이면 살과 뼈를 가진 현실이 될 것이다. 함께 꾸는 꿈은 내일이면 현실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꿈은 바로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구축해 놓은 자유로운 세상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말이죠. 그 얘기를 레미제라블은 우리에게 절절하게 들려줍니다. 그런 점에서 레미제라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레미제라블 읽기 5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